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한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 중에 일부를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생각보다 나갔기 때문에 다시 조금 돌아와서 고레스 대왕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는 일반적으로 그냥 왕이 아니고 그 대왕이라고 합니다. 그레이트 키로스라고. 그는 그런 칭호를 받을 만한 참 인물이었는데 인류 역사상에 나타난 왕이나 아니면 정복자 중에도 이만한 사람은 뭐 거의 없었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보통 뭐 정복을 하면은 무자비하게 그저 죽이고 뭐 약탈하고 겁탈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거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앞에 좀 영상을 보시면은 그 고레스를 두고 성경에서도 깜짝 놀랄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여기 잠깐만요. 여기 고레스 원통이라고 하는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 이 흙으로 만들었지만 원통에 그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통치를 했는지를 쇠기 문자로 기록되어 있던 것이 이게 해독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사람들이 이 서령 문자가 해독되기 전에는 고레스에 대해서 아는 게 뭐 많지 않았는데 이런 자료가 자꾸 발굴되면서 생각한 것보다 훌륭한 분이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 나라들이 다른 나라를 이렇게 정복하거나 이렇게 뭐 할 때 그 좀 이 고레스 같은 훌륭한 분의 그런 정치 통치 방식을 좀 배우거나 하지 않고 너무 우리 기독교 나라들이 나라를 뭐 정복할 때 그 아프리카 정복이나 남미 정복 이런 거 할 때 너무 무지막지하게 했다.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들은 정말 너무 훌륭한 분이었는데 이 소위 말해서 고레스의 그 원통에 있는 그 내용을 보면은 다른 왕들이 잘못한 걸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 나바니두스, 벨사살 이런 분들이 신 앞에 성실하지 못했다. 특히 뭐 바빌론이라는 도시에 마르둑 신 앞에서 그들의 숭배를 하지도 않고 백성들을 억압만 하고 독재만 하고 나쁜 정치를 했다고 분명히 인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바빌론을 정복하게 된 것은 정치적 야망이나 욕심을 인해서가 아니라 그 신의 분노에 의해서 새로운 통치자를 신이 찾다가 그래서 자기를 선택하여 평화롭게 바빌론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레스 원통에. 그래서 이제 고레스는 자신을 최고신 마르둑 신을 숭배하는 사람이다. 신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신의 뜻을 받들어서 내가 통치를 하지 내 멋대로 독재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에 입성한 후에 막 사륙을 일삼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평화를 가져와요. 그리고 백성들의 강제 노역에서 해방을 시킵니다. 그 나라에서 노예 삼는 것도 그걸 감독을 해서 경감하게 하고 다른 나라에서 포로 잡아온 사람들도 다 풀어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주 관대하게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 바람에 이제 그 포로대에 갔던 유대인들도 해방돼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백성들의 삶의 질을 개선했다고 그때 2500년 전인데 그 자기가 정복한 땅의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했다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그 고레스 원통 같은 기록물은 고레스 살아있을 때 한 게 아니고 고레스가 죽은 후에 누군가가 그걸 기록해 가지고 남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칭송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고레스는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 고레스 원통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다. 그 BC 539년에 바벨론이 함락됐는데 그때 벌써 인권에 대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아무 나라의 왕도 그렇게 하지 않아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본 대로 그 아수르나 바벨론 어떤 왕들 중에 인권 문제를 언급하거나 이런 흔적도 찾아볼 수 없어요. 최초의 이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 이 원통에 기록된 문건을 보면 최초의 인권을 생각했던 그런 통치자다. 그래서 이 성경도 보면은 고레스의 오늘 28절에 고레스에 대해는 이르기를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라는 거예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러니까 백성들의 인권을 생각하면서 관용하고 덕스러운 정치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아마도 그 기쁨은 포로된 유대인들을 해방을 선포하고 포로 귀환해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라는 칙령을 내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두고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리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된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항복받은 후에 그로 말미암아서 그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던 예루살렘이 중건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는 그저 생각이 좁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은 예수님뿐이다. 우리 기독교인은 보통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죠. 예수만 그리스도다. 예수만.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고레스를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45장을 보시면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보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또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 이름도 지어줬다. 그러니까 그 만단의 공주의 아들로 태어났다가 마치 그저 사산된 것처럼 죽은 자가 되었는데 사실은 그때 어떤 면에서 죽었다가 다시 산 거야. 거듭난 거죠. 그 자연적으로 태어난 고레스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서 정말 중생하듯이 살아가지고 마치 모세가 나일 강물에 던져졌을 때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내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고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다른 신이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는 없어. 내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자, 이 제2 이사야가 쓴 그 책에 이런 게 고레스가 정명하기 전에 이게 다 기록되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다니엘 선지자가 이걸 꺼내놓고 당신이 오기 전에 당신이 알지 못할 때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을 통해서 이룰 일이 있어가지고 당신이 이 바빌론 성을 얻게 한 거요 하고 다니엘이 아마 지도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고레스 이전에 강제로 바벨론에 포로되어 왔던 사람들을 유대인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잡아온 사람을 다 돌아가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돌아간 사람들이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고레스의 그런 덕망이라든지 그 관대함이라든지 관용과 자비와 이런 성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식간에 고레스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뭐 신문도 방송도 없는 그런 때에 그게 다 퍼져 나갔다는 거예요. 이 고레스 원통에는 고레스가 자신의 제국에 속한 여러 나라들의 전통, 관습, 종교적 신념을 존중할 것을 선언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고레스 선언문은 최초의 인권 선언문과 같았다. 자, 여러분 이 기독교 세계가 이사야서라든지 아니면 이 메데 페르시아 역사, 바빌론 함락의 역사 이런 역사를 좀 공부를 해가지고 기독교인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했을 때 고레스와 같은 정신으로 정복을 했다면은 온 세상이 벌써 복음화됐을 것 같아요. 전혀 기독교가 그런 공부도 안 하고 교육도 안 하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가서 짓밟고 약탈하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기독교 오늘날 전도가 안 돼요. 지금 미국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때문에 전도가 안 돼요. 이슬람권에서 미국 하면은 그저 무력 가지고 마구 그냥 짓밟고 약탈하고 석유 빼앗아버리고 이런 아주 악질적인 모습으로 비춰버린 거예요. 그 양키 고홈 때문에 서양 미국 선교사가 어디가 발붙이지 못하고 미국 선교사가 못 가면 되면서 한국 선교사도 어디 가든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 미국은요 완전히 선교 회방 국가예요. 남미도 마찬가지, 아프리카 다 마찬가지, 동남아시아 전부 다 마찬가지. 온 세계 기독교 정복자들은 악질적으로 했어요. 다. 나는 그걸 몰랐다가 그 남미 역사, 아프리카 역사, 그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역사 이런 걸 보면서 영국이 인도에 가서 했던 그 악질적인 일들하고 그 인도 벵골만에서 양질의 아편을 재배해가지고 그걸 갖다 중국에 팔아가지고 중국 사람을 다 병들게 하고 그런 악한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나라도 알제리를 비롯해가지고 약 한 30여 개 국가를
침범해가지고 약탈하고 벨기에 같은 데도 아프리카의 두 나라 갖다 완전히 콩고 같은 나라를 망쳐 먹었거든요. 다.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포르투갈, 스페인 모든 기독교 문화권에서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 악질적으로 했지 고레스처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함께 역사를 배우지 않으면 기독교인들이 바르게 삶을 살지 못하고 정치도 바로 안 돼. 저는 늦게 이제 우리가 이 과학에 눈 뜨고 기술 문명에 눈 떠가지고 서양을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오늘 대한민국 이만큼 온 도중에 정말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를 침범해가지고 약탈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어요. 단지 홍일점처럼 아주 잘못된 게 박정희가 베트남 전쟁에 뭐하러 한국 군대를 보내가지고 우리나라도 어려운 중에 연인은 30만 명을 보냈다고 베트남에다가. 그래가지고 우리도 5,900명이나 죽었고 우리 군사들이 한 10만 명이 고엽제에 시달리고 있고 베트남에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는지 몰라. 짜이툰 부대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부대가 베트남 사람을 막 죽여가지고 베트남에 가면요 곳곳에 한국군 증오비, 한국군을 증오한다. 그런 비석이 서 있는 거예요.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경제협력을 하면서 베트남 사람들이 관대하게 해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복하려고 했다면은 우리가 베트남에 발도 못 붙일 거라. 그 외에는 우리가 평화유지군으로 가는 그런 정도였지 남의 나라를 침탈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 OECD 국가들 중에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고 인구가 5천만 이상 되면서 대한민국만큼의 산업화도 이루고 민주화도 이룬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이제 온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데까지 왔어요. 아까 고레스 원통 이 이야기는 1879년도 호르무즈드 라샴이라는 아스트리아 쪽에 영국 고고학자여가지고 발굴됐는데 메소포타미아 도시인 바빌론의 유적지 주신 마르둑 신전 에사길라 신전 부근에 기초 벽을 흐는데 이게 글로 나온 거예요. 처음에 나왔어도 세기문자, 이 서령문자 해독하는 학자가 읽어주기 전까지는 뭔지 모르고 있다가 그게 이제 읽어지면서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그야말로 고레스 대왕은 그렇게 아주 훌륭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레스 이후에 고레스 때는 이런 정도를 정복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다리우스 바로 고레스 뒤를 이어서 캄비세스 2세 때 애국까지 정복을 하게 되고 그다음 다리우스 때 이제 이만큼 여기 지금 우리가 붉은 점선으로 이 넓은 지역을 불과 한 5, 60년 사이에 페르시아가 대제국을 형성하게 되는데 워낙 고레스에 대한 소문이 좋게 났기 때문에 자기 나라 왕이 너무 악질적이고 백성을 탄압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고레스 군대가 왔을 때 환영하면서 자기 나라 국민이 자기 나라 왕을 타도하고 고레스나 다리우스 왕을 영접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선하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덕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백성이 편안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레스가 지난번에 마사게타이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 전쟁하던 데 죽고 그 뒤에 캄비시에스 2세가 왕이 돼가지고 애굽의 공주 아마시스 왕의 딸을 하고 결혼하겠다 하니까 이제
아마시스가 딸은 안 보내고 이제 무수리를 보내가지고 거기 화가 난 캄비에서 2세가 애굽 정부를 가서 만행을 저지른 거 말씀드렸고, 그들이 이제 이디오피아를 정복하러 가다가 중간에 돌이켜서 돌아오다가 다마스커에서 죽은 이야기까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캄비에서 2세가 다마스커스에 죽고 나서 다리우스 일행들이 이제 미대 페시아에 돌아오니까 반역자 가짜 스메리디스를 옹립하고 반역이 일어나 가지고 잘못된 것을 그 다리우스하고 7 모사가 함께 힘을 합쳐서 다 몰아내고 다리우스가 이제 황제가 되는데, 그 페르시아 왕들의 연표를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레스 2세 대왕이죠. 이 사람이 이제 539년 바벨론 함락하면서부터 530년까지 통치를 합니다. 529년 캄비세스 2세, 그 다음에 스미리디스 가짜 반역자, 고레스 아들이 캄비세스 2세의 동생으로 실질적으로 가우타마가 통치했는데 가짜가 나타나가지고 반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반역을 평정하고 일하는 사람이 다리우스 1세 히스타페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다리우스 대왕이라고 불려지는 굉장한 인물입니다. 오늘 이 사람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세스인데 우리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스라 느헤미야 때 페르시아 왕기였던 아닥사스다 1세 롱기마누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그 성경에 나오고, 다리우스 2세, 아닥사스다 2세, 아닥사스 3세, 아르세스 다리우스 3세까지 이제 220년 정도 페르시아 역사가 이어가는데, 결국은 알렉산더 군대에게 패하면서 BC 331년 되는 해에 페르시아는 멸망하고 맙니다. 어떻든 그 어간에 있었던 일로는요, 1차 포로기한이 536년경에 있었고, 그래서 534년에 성전 기공식을 했고, 공사 중단이 530년경까지 공사 중단됐다가 공사 재개된 것이 520년 다리오 왕 2년까지 공사 중단되어 있다가 2년에 시작을 하는데, 공사 완공하고 나서 보니까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완공되면서 돌아보니까 불탄 해가 주전 586년이거든요. 586년에서 불탔는데 이게 586년 다시 재건된 게 516년이니까 꼭 70년 만에 성전이 회복된 거야. 뭐 중간에 중단되고 또 공사가 재개되고 우여곡절 파란만장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 이거죠. 70년 만에 딱 다시 회복된 것도 역사 가운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고레스 왕의 무덤인데, 페르시아에 가면은 이걸 여기 뭐 반드시 갑니다. 여기는 뭐 그 인류 역사에 손꼽힐 만한 그런 훌륭한 임금, 우리나라 같은 세종대왕과 같은 그런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무덤을 이렇게 좀 초라하긴 해요. 여기를 이걸 파헤치려고 알렉산더가 왔다가 뚜껑을 열려고 했는데, 그 뚜껑에다가 이 무덤을 파헤치는 자는 자기 무덤도 파헤쳐질 것이다, 그런 경고문이 붙어서 겁이 나가지고 또 닫아놓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갔을 때 막 날이 추워가지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했습니다. 뭘 수리하는지 그 수리하는 비계를 매나 들어보니까요. 우리가 이만큼 갔었는데 그때 참 많이 추웠습니다. 이때 방집사님 같이 갔었나요? 네. 예. 이제 고레스 대왕은 이제 그래 포로기한도 허용하고 종교와 문화를 존중하기도 하고, 그 이상적인 아주 군주상으로 관용 정책으로 피지배 국가들의 결속력을 높이고 제국 전체에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오고 해서 이 고레스는요 2500년이 지났지만은 고레스 대왕하고 칭송을 하고 지금도 페르시아인들에게는 자랑이에요. 고레스 대왕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세종을 그냥 세종왕이라 하지 않고 세종대왕이라고 갖다 붙이잖아요. 고레스도 대왕급에 하고 물론 뭐 나중에 알렉산더도 대왕 소리를 듣는데 그래도 알렉산더는 뭐 고레스 같이 그렇게 훌륭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알렉산더도 일반 정복하는 그런 왕들하고 다르게 합니다. 이 사람은 헬라 문화를 전파하는 전도사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따 이제 우리가 다음 주쯤에는 알렉산더도 만나게 될 겁니다. 고레스 대왕이 말로 어떻게 이 아까운 인물이 오래 살지 못하고 마사게타이족을 정복하다가 결국 이제 그 마사게타이족의 여왕 토미르스의 아들인 스파르가피세스라는 사람을 포로로 잡았는데 이걸 풀어줬을 때 이 스파르가피세스라는 사람이 이 내가 패배하고 내 어머니 얼굴을 보지 못한다 하면서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 마사게타이족 군인들이 막 술이 다 깨고 격렬하게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고레스가 거기서 이제 패배하면서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마사게타인들은 심볼은 스키타인들과 사카인들이 주로 썼던 금관 장식 혹은 도기 장식의 세계수 이게 이제 세계가 이리 생겼다고 그 사람들의 세계관은 이래요. 마사게타이족 속은 세계가 나무 뿌리가 여기 있고 그게 가지가 이렇게 뻗어가지고 이게 숲을 이루고 있다. 그 위에 이제 우리가 물이 삥 둘러 이런 동산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계수 모양은 샤머니즘의 대세였던 중앙아시아의 샤만들이 주로 사용했던 것이고 스키티아 문명과 중국을 거쳐 한반도에 영향을 주면서 신라, 금관 등에도 이런 세계수 양식의 문화의 흔적이 보인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 페르시아의 영광이 알렉산더 때에 다 망가져 버리고 지금은 이제 뭐 굉장히 넓은 터에 이런 그 파스라가데라고 하는 그 넓은 지역 이때도 우리가 갔을 때 비가 와가지고 뭐 사진은 그래도 나왔지만은 날은 흐리고 비가 오고 춥고 그랬습니다. 파스라가데 이 정도밖에 남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돌과 따듬어진 이런 그 석주 이런 것들이 다른 건축물에 이용되기 때문에 다 뜯어가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주워 가서 다 자기 집진데 써버리고 하니까 남은 게 이런 정도예요. 이사야에 우리가 보면은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라고 하는 말을 아까 읽어봤죠. 이 고레스는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그가 뭐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아니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는 그야말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은 바벨론 포로를 BC 606년에 한번 잡혀가고 597년에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등이 포로 잡혀가고 586년에 다시 시드기야 왕이 포로 잡혀가면서 3번에 걸쳐 포로 잡혀갔습니다. 북왕국도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2번에 걸쳐 포로 잡혀갔는데 그들은 아직 돌아오지 못했고 유대인들 중에 일부만 536년 돌아왔다가 AD 70년에 또 그들이 세계로 흩어져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우스가 집권한 이후 이야기를 조금 하겠는데 기원전 522년 3월 11일에 캄비시스 2세가 애굽 정벌차 출전하고 부재한 사이에 그에 대항하는 반란 세력이 일어난 겁니다. 그해 7월 1일 페르시아 사람들은 바르디아
가우타마 바르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지도하에, 이건 마고스예요, 마고스. 가짜 스메리디스를 일으켜가지고 아케메네스 가문의 사람들을 꺾고 왕권이 바뀔 뻔했는데, 그때 이 아케메네스 가문 사람들은요 감히 여기 도전하거나 반항하지 못하고 그 다리우스가 와서 다시 회복할 때까지 거기 굴종적을 하고 있어요. 그때 탄압받은 캄비세스 2세가 죽을 때까지 그의 향병, 다시 말하면 다리우스는 캄비세스 2세의 경호실장처럼 있던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동료 모사, 7모사의 신임을 받고 있던 사람인데, 오타네스, 인트라브레네스, 고브리아스, 히드라네스, 메가비수스, 아스파티네스, 조피로스, 이런 사람과 함께,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 다리우스 함께 했던 7모사 중에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가서 이제 이 반역한 가짜 스미리디스, 가우타마, 마고스 이런 사람을 다 제거하고 왕권을 회복했는데, 그 회복한 후에 이 다리우스는 고레스 왕의 딸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그 가문 모계로지만은 아케메네스 왕조의 피가 통 없는 건 아니죠. 이제 고레스의 딸과 결혼했으니까. 그는 수사부터 사르디스까지 고속도로를 건설했고, 인도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127개 행정구역을 그 어려운 가운데 잘 통치해 나갑니다. 그 많은 반역이 일어나요. 이 다리오 대왕이 일어났을 때도 여러 반란이 일어났는데, 캄비세스 2세의 죽음과 가짜 스미리디스를 제거하는 쿠데타를 통해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속주에서 뭐 그 정통성 문제를 문제 삼고 막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걸 구실을 삼는 거죠. 다리우스가 왕위에 오른 직후, 다시 말하면 기원전 522년경 기후의 여러 지역에서 뭐 독립을 주장하고 나서는 반란이 일어나고, 또 왕조 계승자에 자처하는 그런 뭐 인물이 나타나죠. 엘람에서 일어나고, 바빌론에 일어나고, 바빌론 2차례나, 미디아에서도 일어나고, 그리고 페르시아 본토에서도 또 저항이 일어나게 되고, 파르티아도 일어나고, 아시리아, 이집트, 사가르티아, 마르기니아 등 뭐 도처에서 막 이렇게 캄비세스가, 아니 다리우스 1세가 국권을 회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반란을요 차근차근 다 진압합니다. 다리우스가. 그렇게 하면서 어쩌면은 다리우스가 그 진압하는 걸 보면은 그 솜씨나 능력이나 실력이나 이런 게 탁월한 거야. 여러분 이제 이따 또 만나게 될 텐데, 다리우스 군대에게는요 불사조의 군대가 있어요. 불사조 군대가 그야말로 우리나라 같으면 특전사 같은 군대인데 10,000명이에요. 10,000명. 특전사 우리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이 페르시아는요 그걸 임모탈, 멸망하지 않는 군대라고 하면서 임모탈 군대가 1만 명 있는데, 이상하게 거기 들어가는 거는 직업 군인으로서 가장 출세하는 길이에요. 그 1만 명에 들어간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 1만 명 중에 누가 어느 진압하다가 한 100명이 그냥 죽어버렸다. 그래 바로 100명이 보충돼가지고 항상 1만 명이 누가 봐도 맨날 1만 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모탈이다. 저거는 멸망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군대다. 전쟁터 나가서도 뭐 1만 명에서 10명 몸들을 반드시 보충해. 그래서 항상 1만 명이야. 그래서 임모탈 군대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정예병 중에 정예병으로 훈련을 받아가지고, 왕이 어디 가도 왕을 호위도 할 뿐더러
절대로 그 페르시아 왕실이 흔들리지 않게 단단하게 지키는 그런 군대로 있었는데 아마 그런 특전단, 특전사 사람들을 운영하면서 페르시아 왕실이 좀 든든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오니아 반란도 이제 그 페르시아 수사로부터 하면은 서쪽 맨 끄트머리 바로 에게해 끄트머리 그것만 이오니아인데 거기가 제일 머니까 거기 또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이제 어째 해가지고 어렵사리 이오니아 반란도 다 이제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다리우스가 이제 천하 평정하면서 나라가 상당 안정권에 들어가요. 안정권에 들어갔을 때 다리우스가 말을 타고 사냥을 나갔던 모양인데 말에서 낙마를 해요. 낙마를 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거나 해가지고 이제 다쳤는데 이게 잘 안 나와가지고 애를 먹는 겁니다. 근데 어디 그리스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 중에 아마 이오니아 사람 같은데 의원이 있다는 거야. 그때에. 아마도 그 버가모 지역에 가면 그 아스클레피온이라는 그 치유의 신이 있어. 치유의 신. 뱀인데 뱀이 이따만한 뱀이 있어가지고 그게 환자가 누워 있는 방에 와서 환자를 먹어보려고 이렇게 해보다가 이거 맛도 없게 생겼다 하고 이제 뱀이 한번 쓱 지나가면은 낫는다. 이제 그런 미신 같은 심리 치유 같은 걸 하는데 지금도 가면 그 아스클레피온이 있습니다. 그 상담하고 너는 이제 낫는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비밀 통로로 지하로 통로로 한참 지나가는데 천장에서요 소리가 들려. 네 병은 나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소리가 심리 치유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거기에서 누가가 훈련받았지 않겠는가 나중에 아스클레피온 그 뱀이 그 신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군대에 가면 군의관들의 배지에 보면요 요 나무에 뱀이 감고 있어요. 그게 의사의 신 아스클레피우스 신의 배지인 거예요. 이게 거기서 출발 어떻든 그쪽에서 잡아온 포로 중에 의사가 있다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다리우스가 치료를 받았는데 짧은 기간 내에 무슨 의술을 썼는지 다리우스 왕이요 그 다리 골절상 입었는데 빨리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다리우스 왕이 너무 고마우니까 그 상금을 적당히 줘야 되는데 상금을 너무 많이 줬어. 요즘 돈 한 10억이나 팍 집어준 거야. 큰맘 먹고 그냥. 그 사람이 돈이 딱 생기니까 그리고 이제 보나마나 포로로 잡혀 노예지만 자유도 줬을 것이고 돈도 있고 자유도 있으니까요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수작을 부리냐면요 그 다리우스 왕의 황후 그 고레스 왕의 대왕의 딸인데 황후를 보고 자꾸 깐족 이제 수작을 해요. 그 왕후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에 이 아름다운 목에 고린도 사람들이 수공품으로 만든 목걸이를 걸었으면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이런 소리 한다든지 자꾸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그래 이제 그 왕비가 다리오 왕을 보고 아니 천하의 다리우스 대왕께서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그 나라 수준에서 만족할 수 있느냐 왜 그 에게해를 건너서 이오니아 건너편에 있는 유럽 땅을 왜 도모하지 않는가 자꾸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다리우스가 또 이제 천하가 너무 태평하니까 전쟁을 한번 또 해볼 수도 있지 해가지고 이제 그냥 큰 세력을 갖고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무기도 있고 또 임모탈 부대도 있고 하니까 한번 해볼만 하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그냥 군대 한번 가려면요 모병을 해야지 보급품을 다 실어야지
이동해야지. 이거 어마어마한 일, 지금처럼 뭐 추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육로로 가는데 가장 힘든 게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 먹는 걸 일단은 뭐 가다가 현지에서 조달하는 것도 있지만은 일단은 처음에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 엄청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나섰는데 그 전쟁 이른바 스키티아 전쟁이라는 전쟁을 가요. 그러기 전에 전쟁 나서기 전에 다리우스가 시작한 게 있는데 페르시폴리스라는 이 왕궁을 어마어마하게 틀을 닦아가지고 왕궁 건축을 시작합니다. 이 건축하는데 그건 한 20년 넘어 걸렸을 거예요. 제가 이 페르시폴리스라는 사진을 두산 백과사전이니까 거기서 보고 야 여기랑 가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벼르고 그러는데 성지 순례를 다 페르시아는 안 갑니다. 저 뭐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다 그냥 열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 이란을 가면 이란만 가도 뭐 기본이 일주일 열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못 가고 이제 아쉬워하다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 이란을 가서 원래 여기 이 사진 못 찍게 돼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 찍었다. 못 찍게 찍는 그거는 이제 원칙이고 변칙이거든, 변칙이. 그래서 산은 언덕으로 올라가서 이 한참 이리 뒤로 이제 올라가면은 이 전체 모양이 들어오는 이 사진을 찍으려고 관광 렌즈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가서 찍는데 올라가 찍는데요. 바로 저 들녘 저쪽 끝에서 미영 하면서 오더라고요. 근데 뭐 내가 들어오니까 쑥 가버리더라고 또. 그래 뭐 또 카메라 뺏기고 필름 뺏기고 해서 이 사진이 없는 건데 4K 사진을 가져왔어요. 야, 여러분 페르시폴리스 사진을 이만큼 깨끗하게 찍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드론이 그냥 찍어오니까 저는 이런 게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서 아마 여기 길이가 한 1km 안 되나 싶어요. 엄청납니다. 도대체 그 장비도 없이 전부 손으로 정으로 쪼아서 집을 짓는 그런 시대에 어떻게 이런 스케일을 구상을 했는지 상상만 해도 참 아찔한 거예요. 네, 제가 갖고 있는 사진 중에 좀 자랑하는 사진입니다. 페르시폴리스. 이게 이제 이렇게 부서진 것이 이 정도인데 완공되었을 그 준공식 입당식 할 때 그때 봐서 그 영광이 어느 정도였을까? 세계 인도부터 이디오피아까지 127가국 왕들이 해마다 조공을 바치러 오면요. 딴 데서 받는 게 아니고 이 궁궐에서 받습니다. 근데 딱 들어오면서 그 건물 딱 보면요. 건물에 압도당해가지고 벌벌벌벌 떨면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 벽에 쭉 보면은요. 그 굉장히 강한 돌을 가지고 부조를 이렇게 새겼는데 도들 새김으로 양각으로 이렇게 새겼는데 천하 각국의 왕들이 조공 갖추고 줄줄이 줄 서가지고 바치는 그림이 쭉 나오는 거예요. 어떻든 그 왕 앞에 가면 뭐 아예 그 페르시아 황제 앞에 가면 일반 나라 왕들은요 고개도 왕을 감히 쳐다보도 못해요. 그 위험에 눌려가지고. 페르시폴리스 우리 대원들이 다 썼는데 우리 키가 주춧돌 높이밖에 안 돼. 주춧돌 맨 기초돌이 기초돌. 그리고 와서 이제 나중에 있을 일인데 알아놔야 돼. 이때 그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문화에 비해서는요 거의 뭐 미개한 나라 정도밖에 안 돼. 문화가. 이 페르시아 문화에 비하면 그 당시 그리스 문화는 별것 아닌 거야. 그리고 와서 이 페르시폴리스를 와서 보니까 너무 엄청나서 사실 뭐 알렉산더의 자존심이 팍 상할 정도인데 어떻든 뭐 정복했으니까 그래서 술잔치를 벌였는데
알렉산더 술 하면 또 끝내주는 사람이라. 그래 막 폭탄주를 마시고 술이 막 취했을 때, 이 어떤 장군인가 신하가 하나가 이 페르시아가 우리나라를 그리스를 침범해가지고 마라톤 전쟁, 또 테르모필로 전쟁, 살라미스 해전, 이 막 여러 전쟁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들에게 완전히 망할 뻔했다 그러면서 이 왕국을 확 불사질러 버리자. 그렇게 하는데 원래 알렉산더의 마음은요, 그걸 자기 궁을 삼거나 아니면 바벨론 성을 자기 수도로 삼거나 여기 페르세폴리스 이걸 자기 왕궁을 삼으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술이 한 잔 먹었을 때 누가 그 술에 하니까 그래 불사질러 버려 이래가지고 불타버린 거예요. 술 한 잔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경비가 든 것이 뭐 그 건축 예술 가치, 이게 술 한 잔 때문에 날아가 버린 거야. 참 술이란 건 참 몹쓸 물질이에요. 이렇게 막 나둥거려 있는 걸 보면요, 야, 이걸 참 준공되었을 당시에 그 페르세폴리스의 영광을 한번 봤으면 좋았다 그런 생각이 매번 들더라고. 아쉽기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다리우스 하고 고레스의 업적을 암벽 하광석에다가 세기 문자로 새겨놨습니다. 간지나메라고 하는 곳에 이야기가 이렇게 세 나라 언어로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이건 두 번째 갔을 때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상당히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지금은 이걸 다 읽어서 번역이 되었고, 베히스툰 비문이라고 이것도 어마어마한 뭐 비문을 다 새겨놨어요. 뭐 각국의 왕들 뭐 다 줄에 엮어 가지고 와서 왕에게 경배하고 하는 건데, 내용을 보면요, 이 비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리우스 계보 및 정당성, 다리우스 자신의 조상과 혈통을 언급하며 자신이 아케메네스 가문의 9번째 왕으로 정당하게 왕위에 올랐음을 선언한다. 자신의 최고신인 이 배화교, 조로아스터교, 아우라마스타의 은총으로 왕이 되었음을 강조하며 신성한 통치 권한을 주장합니다. 왕이 찬탈자 가우타마, 그 가짜 스미르디스를 어떻게 내가 처단했는지 그런 이야기도 쓰고 있고, 그 제국 전역의 반란을 내가 어떻게 진압했다 하는 것도 쓰고 있는데, 다리우스가 등극하고 나서 1년 동안에 그 사이에 왕실이 잠깐 그 반란 때문에 흔들렸던 것 때문에 일어난 반란을 1년 동안에 19번 전쟁을 출전해가지고 내가 다 평정해놓으라, 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보면은 이거 뭐 다리우스 자신 생각이고 그 이후에 아마 누가 썼을 텐데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볼 때 이 다리우스의 그 위대함이나 그의 통치력이나 이런 것은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 인도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127도 행정구역을 다스리면서 그런 반란이 일어나는 이게 문제인 거야. 너무 넓은데, 그래서 아이디어가 나온데 중앙정보부를 만들었어. 우리나라 국정원 같은. 그래가지고 그 국정원 요원들이요, 인도부터 이디오피아까지 다 각 주에 있어가지고 그 계속 정기적으로 소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명령이, 왕의 고속도로, 그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는 수사에서부터 해가지고 저 터키 저쪽 서쪽 끝머리 사르디스 4대 그까지 이 화강석이나 대리석을 가지고 돌로 길바닥을 포장한 고속도로를 닦았는데, 거기까지 왕을 명을 받은 파발마가 출발하면요,
한 18km, 20km 쭉 가면은 역참이 나와요. 쌩쌩한 말을 바깥하고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그 통치 영역 전체에다가 15일 안에 모든 왕의 명령이 다 전달될 만큼 그렇게 교통, 통신, 정보, 군사 모든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 정도의 통치력을 발휘합니다. 다리우스 1세 히스타페스. 그러니까 다리우스 대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우스의 업적도 우리가 그 읽으면 읽을수록 참 그때 인물치고 참 대단한 인물이다. 다리우스 1세 히스타페스는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고 방단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행정 및 인프라 개혁을 확립하는데요. 제국의 안정화 및 확장, 반란 진압, 쿠데타르 왕위에 오른 후 제국 전역에 발생한 수많은 반란을 끈기와 인내로 모두 진압하고 왕권을 강화하여 제국을 안정시킵니다. 영토를 확장했고 행정 및 통치 체제를 확립하고 사트라프 총독 같은 건데 이런 제도를 이제 완성해요. 사트라피라고 하는데 이 속주를 20개의 속주로 나누어 가지고 각 속주의 총독 사트라프를 세워서 통치합니다. 감찰 제도를 두어가지고 권력을 오남용하면 반드시 보고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가지고 도대체 뭐 그때 정치로서는 상당히 수준 높은 정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문화에 대해서는 그 고레스처럼 아주 관용 정치를 베풀고 피주의 민족의 고유한 종교 간섭 문화를 존중하고 공평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화폐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릭이라는 성경에도 그 다릭이 나옵니다. 금화를 만들어 금화. 그러니까 그때 벌써 경제를 아는 사람이라. 물건을 가져가서 물건을 바꾸려면요 그 참 죽을 지경이라. 그래서 돈을 가지고 물건을 바꿀 수 있는 그래서 그 금화를 만들고 도로하고 역참제를 만들어 가지고 로얄 로드라고 왕의 길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수로 및 운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생산성도 높이고 생산된 그런 그 무역 물자가 원활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수도를 건설하고 수사를 행정 수도로 삼고 고향이 페르시아죠. 지역의 새로운 왕궁이자 상징적인 페르시아 폴리스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베이스돈 비문에 이 모든 업적과 자기 정권의 정당성과 그런 걸 다 새겨놓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업적을. 여기가 이제 그 락세로스탄 강력하고 그 용맹한 영웅들의 무덤이라 하고 이게 왕들의 무덤에 찬사인데 여기 이제 아하스에로의 무덤, 아닥사다 왕의 무덤을요. 여기 우리가 이제 카메라 그 원근감에 그래서 여기서 뭐 우리 키가 이만큼밖에 안 돼요. 여기 올라가서 이거 도구를 못할 만큼 절벽을 쪼내 가지고 왕의 시신을 거기다가 안치를 합니다. 이때는 막 그 폼 보면요 얼마나 추웠는지 보이죠. 지금부터 두두두두 떨고 있는 거 보이잖아. 비는 오는데 춥고 날씨가 꼭 지금 날씨처럼 근데 추워서 1월달에 갔던 모양인데 많이 추웠습니다. 다리우스 왕은요 그 여기는 좀 더 크게 이렇게 무덤이 있는데. 원래 이제 올라가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한국 사람 다 올라갑니다. 아하스웨로 왕의 무덤, 다리 왕의 무덤 제일 커요. 뭐 이거 다 올라가잖아요. 나만 안 올라가 다 올라가. 난 사진 찍다 못 올라가고 다른 사람 다 올라가고. 이란의 테헤란 대학교 여대생들인데 그때만 해도 우리하고 대화하는 걸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그런 편이었어요. 알리 아버네 함제, 무덤 안에가 이렇게 자기 사는 집보다 무덤 안에가 100배나 더 찬란해요. 그 니콘 F4인가 하는 상당히 좋은 카메라, 괜찮은 렌즈를 가져야 렌즈가 이 난반사에 정신을 못 차려요. 초점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밖에 안 나와요. 이게 다 거울 쪼가리입니다. 거울 쪼가리. 거울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아름답게 만들어놨어요. 예. 방송의 집사님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 여기 가려면요, 여자들은 몸을 다 써야 돼. 남자는 괜찮은데 여자는 모서리 덮어 써야 됩니다. 예, 이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아까 고레스 왕의 딸 왕비가 자꾸 이제 왜 천하의 다리우스가 아버지가 물려준 땅에서 만족하고 있느냐 하고 자꾸 이제 부추기는 바람에 군대를 모병해가지고 이 먼 길을 갑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제 테헤란 요 밑인데, 이란이고, 이렇게 가가지고 터키를 다 종주해가지고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가지고 불가리아, 루마니아 이 해가지고 스키타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 보면 야만이나 스구디아이나 하는 말이 그 스키타이를 스구디아라 그래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그 근방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제 가는데 여기 이제 가다가 강을, 아마 다뉴브 강 같은데 강을 건너게 돼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대군을 이끌고 짐과 이 전차 이런 걸 막 끌고 강을 건너는 큰 부담인 거야. 그래서 이쪽에 이제 이오니아 사람들, 이쪽에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용병을 이제 고용해가지고 배 다리를 용역을 주고 다 만들어가지고 매듭을 35개인가 줄에다가 매듭을 매가지고 저녁에 누워 잘 때 한 개만 풀어라. 그땐 달력이 없으니까 시계도 없고. 그래 한 개 풀면 하루가 지나간 거야. 그래 이 35개 매듭을 다 풀 때까지는 이 배달이 풀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우리가 전쟁에 이기고 돌아와서 이거 건너와야 되니까. 그리고 건너갔는데 문제는 스키타이 사람들이 페르시아 대군이 온다고 하니까 우리 스키타이 작은 군대 갖고는 싸우면은 그 백전 백패한다. 싸우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안 싸우고 살살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다 보면은 길이 두 갈래가 나오죠. 길은 항상 두 갈래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가는 사람들은요, 이리 가는 척하고 이리 가. 이쪽에 발자국을 남기고 이쪽을 가면서 이쪽은 더 지워버려. 그럼 저쪽으로 갈 거 아니야. 발자국 난 쪽으로. 그럼 가면 없어. 그래 이쪽으로, 그래서 없으니까 나중에는요, 길이 나오면요, 군사를 갈라가는 거야. 반턴은 이리 가고 반턴은 저리 가고. 그럼 가다 가면 또 길이 또 갈라지죠. 그럼 또 반턴은 이리 가고 또 반턴이 가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쪽 가고 저쪽 가고 이거 갈라가고 하는 거. 나중에 따라가는 다리우스 군대는 천갈래 만갈래 갈라져 버리고 앞에 간 사람 한 길로 갔다고. 근데 가도 안 싸워. 안 싸우고 청야 작전. 청야가 뭐냐면요,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인데 들판을 쌀 한 톨 안 개고 식량 창고 다 텅텅 비우고 우물을 메우고 우물에 화장실을 퍼다 부어버려. 그럼 다리우스 군대 오면 물 마셔야 되잖아, 사람이. 그럼 물 마셨다면 배탈 나는 거야. 대장균 때문에. 근데 가도 없어. 아무리 가도 컵배기도 안 보여. 계속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겨울이 오면 어떻게 해요? 나는 추워지는데 양식은 떨어져가고 싸워보도 못하고. 그래 보니까 매듭을 갖다가 그 배달에 매는 사람들에게 매듭 하나 맡겨놓고 자기들 하나 가져와서 하룻밤 하나 썼는데 보니까
돌아가면 까닭한 배달이 풀어버렸을다. 할 수 없이 싸워보도 못하고 매듭을 세워보더니 지금 부지런히 돌아가도 배달을 풀기 전에 도착할까 말까 하다 해가지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인류 전쟁사의 가장 맥 빠진 전쟁이야. 한 번도 못 싸워보고. 죽든지 살든지 싸워나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 무술 중에 최고수가 배우는 게 1개는 때리는 거, 2개는 피하는 거. 이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에 배우는 게 36개 내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을 잘 가는 게 최고수인 거야. 근데 싸우면 코피가 나잖아. 내가 상대방 다치게 할 수 있으면 나도 다칠 수 있거든. 근데 마지막 최고수가 배우는 게 36개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나라가 그 큰 다리우스 군대를 이긴 거는요, 안 싸우니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고스란히 기록된 그 지역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쪽이잖아. 나중에 나폴레옹 군대가 러시아로 쳐들어왔을 때 러시아가 똑같은 전법을 써요. 청야 전법이라고. 들판을 깨끗이 쌀 한 톨 안 남긴다. 그리고 계속 내륙으로 러시아 군대는 들어간데 프랑스 군대는 여름 옷을 입고 왔는데 겨울에 와버렸어 그냥. 싸워보도 못하고 얼어서 거의 죽는 거야. 나폴레옹이 그냥 아주 맥 빠지게 해가지고 돌아옵니다. 그 전쟁 원리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스키타이 전쟁에서 온 거예요. 안 싸운다는 안 싸워. 여러분, 작년에 이맘때 이전에 윤석열이 자꾸 북한에 도발해가지고 뭐 무인기를 보내고 뭐 별빛인데 북한에서 안 싸웠어. 대응을 했다면은 북한도 깨지고 남한도 깨지고 우리 뭐 엉망이 됐을까 지금쯤. 근데 어떻게 안 싸우면서 오늘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금 좀 굉장할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뭐 그 군사 반란 일어난다고 또 거기 굴욕하게 있어서 하면 아니잖아요. 하여튼 잊지 말 것은 청야 전법인데 우리나라 여기 지리산 사람들은 청야가 또 한 번 더 있었어. 지리산 안에 빨치산들이 많을 때는 2만 명, 2만 명 있는데 1951년도 1월 6일, 1월 7일 그때 우리나라 11사단 9연대 3대대 사단장 최덕신, 9연대 연대장 오익경, 3대대 대대장 한동석 이 사람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지리산에 와가지고 그때 작전 이름이 겸벽청야 작전이에요. 겸벽, 성을 견고히 하고 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들판은 청야 깨끗이 소재해버린다. 그래서 빨갱이가 쌀 한 톨 얻어먹을 수 없도록 완전히 싹 썰어버려 불태워버린다 해가지고 4일 만에 함양 산청 사건하고 거창 사건 두 사건 해가지고 1229명 1224명 1224명을 양민을 학살합니다. 그 작전 이름이 겸벽청야. 겸벽청야 해가지고 집에 가서 그 유튜브 어디 찾아보면요. 겸벽청야 영화, 짠막한 영화가 나옵니다. 그때 전쟁 역사를 볼 때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맥빠진 전쟁, 스키타이 전쟁, 다리우스가 이 전쟁을 하고 나서 정말 왕실 위신이 그냥 땅에 떨어져 하늘을 찌르던 왕실 위신이 이 전쟁에서 맥없이 패배하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이 싸워보도 못하고 죽고 병 걸리고 뭐 이렇게 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뭐 왕비 고레스 왕의 딸이었던 왕비 다리우스 왕의 아내 왕비 얼굴 보기도 참 민망하고 창피한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다시 한번 서러움을 갖다 이 패배감을 왕실 권위를 위해서라도 회복해야 되겠다 해서 벌인 전쟁이 그 유명한 마라톤 전쟁입니다. 특히 마라톤 전쟁은 오늘 저녁에 하면 아마 밤이 늦어서 전쟁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 마라톤 전쟁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스키타이 전쟁으로 조금 매겁지만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해서 기뻐하실 일들을 다 이루게 하시고, 그 이후에 다리우스라는 참 정치적으로 하면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스키타이 전쟁에서 어이없는 패배를 맛보고 쓴맛을 보고, 그 다음에 또 마라톤 전쟁이 일어났던 사건도 역사적 사건인데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역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어떤 굵직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혜와 명치를 주사 역사와 성경과 또 시대적 안목이 열려져서 미래까지 내다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